안녕하세요. 노규식의 슬기로운 부모생활 시작하겠습니다. 신촌극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촌극장, 오늘의 영화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뮬란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상 처음으로 배경이 동아시아가 되는 그런 첫 작품이었고 1998년도에 개봉된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히트를 쳤지만 외국에서도 반응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뮬란이란 뮤지컬이 아예 정식으로 제작된 것으로도 제가 알고 있고, 뮬란의 실사판 영화도 개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 영화들을 좋아해 주시고 하셨는데, 실사판 영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어요. 이게 너무 중국 쪽 그런 걸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었고요.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뮬란의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중국에 이런 서사시가 있어요. 화목란이라고 한자로 읽는 사람의 이야기, 서사시를 모티프로 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이 흉노족이 중국의 만리장성을 침범하고 하는 요 시대에 이야기입니다. 국가에서 가부장적인 전통도 강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무척 약하던 시기에 과연 이제 뮬란이라는 여성이 자기 실현을 하고 모험을 하고 하느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이런 거죠. 흉노족이 중국으로 침범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징집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한 가문에서 남자 한 명씩은 군대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뮬란의 집안에는 외동딸이었고, 뮬란은 남자가 없어요. 군대에 가면 아버지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가게 되면 이 아버지가 다른 전쟁에도 참전 용사인데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가면 이제 아무래도 잘 뛰지 못하고 이러니 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 뮬란이 남장을 하고 대신 입대를 합니다. 애니메이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서 이제 좌충우돌을 하죠. 뭐 오히려 남자처럼 보이려고 하다가 막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미움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흉노족이 막 쳐들어오는데 이 눈사태를 일으켜서 그들을 이제 몰살을 시키죠. 그 공을 뮬란이 세웁니다. 이제 사람들이 뮬란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고 막 이러죠. 그러는 과정에서 뮬란이 여성이라는 게 밝혀져서 그 군대에서 쫓겨납니다. 아무리 공을 세웠어도 여자가 남장하고 들어온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쫓겨나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 물리친 줄 알았던 장과 군대가 일부가 살아남아서 황궁으로 잠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러 다시 황궁에 오고, 말을 하지만 믿지 않고 그 사이에 흉노족이 황제를 납치하고, 이런데 그 황제를 구하는 일을 또 이 뮬란이 하는 거죠. 마지막에 뮬란이 인정을 받고 이런다라는 이제 줄거리입니다. 실사판은 뭐가 차이가 더 난다고 생각하냐면요, 그 실사판의 뮬란은 전투적으로 너무 완벽한 여성이에요. 마치 마블 시리즈 원더우먼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뛰어난 무술 실력과 남자에게도 지지 않는 담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죠. 근데 애니메이션의 뮬란은 그보다 훨씬 더 어리버리하고 때우러 들어간 거지 실제로 아무 준비가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좌충우돌하면서 실제로 뮬란이 성장을 해. 체력도 성장하고 근성도 성장하고,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마치 이 영화 데미 무어가 나왔던 G.I. 제인을 좀 연상하게 하는 면이 있어요. 여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거기서 훈련 받으면서 뭐 여성이라고 차별받고 무시받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이겨나가는 영화인데, 공교로운 건 이게 비슷한 때 나온 영화란 말이죠. G.I. 제인 개봉일이 97년 8월이에요. 지금 약 22년 전이죠.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여자가 남자들의 영역에 들어와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공평하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슈가 되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것을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뮬란이라는 영화가 이런 스토리가 제작이 됐던 거고,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공감했던 거죠. 사실 뮬란을 보면은 처음부터 뿜받고 그 시대의 그 여염집 규수, 현모양처가 되는 쪽하고는 좀 거리가 먼 되게 활달하고 털털한 캐릭터로 나오죠. 이 중매쟁이 매파의 눈에 들기 위해서 매파와 면접을 보는 장면이 이 애니메이션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우리 학생들하고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개성이나 이런 거에는 상관없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성실하고 이런 역할을 요구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흐름에 그냥 동참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씁쓸하기도 하고 사회라는 게 가지고 있는 압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에서 정말 좋았던 부분은 뮬란 와서 나중에 활약하는 것보다 그 훈련하는 장면이 정말 좋았어요. 자기가 밤새 훈련 교관이 이샹이라는 캐릭터죠. 샹 장군, 훈련 대장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밤새 그 미션을 계속 도전해서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성장의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사실 요즘 안 될 것 같으면 안 한다는 풍조가 되게 많거든요. 노오력 이런 말 있잖아요. 해서 안 될 것 같으면은 아예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은데 전 이 영화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점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뮬란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사회적인 압력 같은 거에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도 조금 불안하게 하지만 인어공주도 그렇고 알라딘의 자스민 공주도 그렇죠. 규범적인 거에서 일탈하는 건 늘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되게 사실 좋게 느꼈습니다. 이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사판에서 이런 샹 장군하고의 로맨스가 빠진 이유는 이 부대 내에서의 로맨스 이런 게 좀 부적절하게 생각되는 이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빠졌다고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민감할 문제는 또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는 한번 드리고 싶어요. 뮬란을 분석한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 제가 본 건데 여성 영웅, 여성 히어로를 한 3가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 중심형, 지고지순한 사랑, 이 사랑을 위해서 내가 역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 남편을 구한다든지 애인 대신에 아니면 사랑하는 내 사랑을 찾기 위해서 뭔가를 분투하고 사회와 맞서고 뭐 이런 식의 여성 히어로가 한 카테고리가 있고 또 한 카테고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여성 캐릭터가 히어로가 하나가 있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캐릭터가 국가나 나라나 어떤 큰 도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나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뮬란은 전형적인 가정지향적 영웅이죠. 아버지를 대신해서 군에 입대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뮬란이 황제로부터 인정받고 돌아오면서 조상 신들이 기뻐하고 이러는 장면이 나와요. 뮬란의 여성 히어로의 모습은 이 가정지향적인, 이것도 보면 나쁘게 보면은 결국 여성이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라는 가치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가치를 좀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여자가 잔다르크여야 되고 나라를 구하는 열사여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 또 그 역시도 너무 그렇게 생각할 건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뮬란에 대한 제 생각은 실사판보다는 애니판이 훨씬 낫다. 이 뮬란의 성장 스토리가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가정지향적인 히어로를 그렸다는 데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뭉클했던 장면이랄까 인상적인 장면은 맨 마지막 중에 뮬란이 나라를 구하고 황제로부터 징표를 받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징표를 받자마자 연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너가 돌아온 게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딸을 둔 아버지의 입장으로서는 그때가 가장 뭉클하고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신청극장 아이와 함께 보는 영화, 오늘은 뮬란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라이브 개정판입니다. 오늘 라이브 개정판은 학습 능력을 높이는 조직화 전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챕터 5, 학습 능력을 높이는 조직화 전략입니다. 흔히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참고서는 앞부분의 몇 페이지만 새카맣다. 의욕을 갖고 처음 몇 페이지는 열심히 보지만 금세 지루해지거나 공부할 분량에 짓눌려 흐지부지 되기 때문이다. 시험 범위를 공부할 때 교과서와 참고서를 몇 번씩 밑줄 그어가며 읽어도 내용을 잘 모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2번만 읽어도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알고 있는 친구가 있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뇌의 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공부 습관과 학습 전략의 차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소위 공신들은 내용을 정리하는 자기만의 방법을 갖고 있다. 따로 핵심 정리 노트를 만드는 친구도 있고 참고서나 교과서 한 권에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친구도 있다. 자기가 공부한 것을 친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자신도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친구도 있다. 꼭 공신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며 또한 그것들을 얼마나 열심히 갈고 닦는가이다. 이러한 방법은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을 시작해 중학교에 와서는 완성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 그 방법은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하겠다. 여기에서는 대신 공부둔의 학습법 중에서도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공부둔의 학습법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책 읽기다. 지금도 책을 읽고 있죠.
우리는 흔히 숲을 봐야지 나무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숲만 보고 있어서는 그 숲을 지나갈 수는 없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도 전체적인 내용을 아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또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 책을 읽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숲도 살피면서 핵심 내용인 나무까지 파악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오늘 얘기는요, 조직화 전략이라는 그 틀에서 책 읽기를 예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조직화 전략이라는 게 사실 공부를 요령 있게 하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일수록 공부를 힘으로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하려고 하고 무조건 외우거나 아니면 안 외우거나 뭐 이런 방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생각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냥 공부는 원래 하기 싫은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까지 해가면서 해, 이렇게 사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 더 공부하기 싫고 더 효율은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점점 악순환이 생기는 건데, 그것을 막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로 책 읽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이 책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 조직화 전략이라는 게 뭐냐, 지금부터 이제 좀 설명을 하는 건데요. 우리 뇌는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비슷한 정보가 들어오면 잘 기억해내는 능력이 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을 것이다. 예를 들어 토마토 스파게티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크림 소스 스파게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쉽게 기억할 수 있다. 이는 아이들의 공부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책을 읽기 전에 책의 주제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떠올려 책 읽는 동안 비교해보고 읽고 나서 정리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연관시켜 나가는 것이 공부둔학습법의 읽기 전략이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무조건 책만 읽지 말라는 얘기예요. 책을 읽기 전에 제목만 보고 또는 소제목만 보고 이게 뭐지?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본 다음에 읽으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학습 능력을 높이는 조직화 전략이라고 했으면 뭐 학습, 전략, 조직화 이런 게 핵심어잖아요. 그러면 공부 전략에는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또 이 조직화가 뭘까? 조직을 만드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좋습니다. 물론 이 조직화라는 거는 여러 정보를 공통점에 따라 분류하거나 서로의 관계를 연관짓는 작업, 이런 것들을 조직화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몰라도 되는 거죠. 하지만 조직화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함으로써 또는 한번 다시 기억해냄으로써 그 다음에 책을 읽을 때 좀 더 정보가 잘 기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방법은 읽기뿐 아니라 수업 태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나라면 이런 것들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한 것 등을 정리해보고 수업 시간 동안 계속해서 비교하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또 수업이 끝난 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과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이 얼마나 일치했는지,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은 무엇이었는지 정리해보도록 지도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러한 방법을 잘 활용하면 집중력이 약한 사람도 책을 볼 때 딴 생각을 하지 않고 내용을 잘 정리하면서 읽을 수 있으며 수업 시간에 조는 일도 없어지게 된다. 이것이 같은 시간을 공부하고도 더 나은 시험 성적을 만들어내는 비결이다. 이 얘기는 저 정말 요즘도 학생들한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 강의 때도 정말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거든요. 강사나 선생님, 교사가 하는 얘기 중에 특히 뭔가 질문을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이야기는 정말 열심히 쫑긋하고 들을 가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듣는 연습을 하는 것,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조직화 전략 훈련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절로 조직화 전략 능력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이 책에서
제가 써놨거든요. 이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 조직화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도 제가 책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책 읽기 훈련을 할 수 있는 4단계 리딩 플랜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요걸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책을 펴기 전부터 책을 읽어라. 읽기는 사람이 정보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뇌가 활자를 읽기 시작한 지 5분만 지나면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는 사실이다. 좋은 책, 특히 교과상권을 제대로 읽으려면 다음의 4가지 단계마다 자신의 뇌가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4단계 리딩 플랜 1단계 책을 펴기 전, 2단계 각 장의 첫머리를 볼 때, 3단계 그 장을 읽을 때, 4단계 읽은 것을 검토할 때, 이렇게 4단계마다 자꾸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펴기 전에 먼저 제목을 보고 책의 내용에 대해서 상상해 보도록 한다. 또 내가 뭘 알고 싶은 거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이러한 방식은 책을 읽어나가는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방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이 방법을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면 모두들 기꺼이 따르게 된다. 책을 읽을 때 이 4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는 5, 10, 60, 25의 타임 전략을 활용하면 좋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책을 읽기 전에 5%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목차를 보거나 자신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가늠해 보는데 10%를 또 씁니다. 즉 도합 15% 정도를 책을 펴기 전에 써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책을 읽는 시간은 60%가 적당하고 나머지 25%는 책을 읽은 이후의 활동에 할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연습을 위해서 흰 종이 위에 가로 세로 격자 모양의 칸을 만들도록 하자. 나중에 익숙해지면 머릿속으로도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종이에 직접 그릴 편이 더 좋다. 책을 읽기 전에 이러한 질문들을 만들어 보고 답을 해보는 것이다. 한 가지 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답을 만들어 본 뒤 비로소 책을 펴서 저자가 쓴 글의 제목들을 살펴보는 단계로 들어간다. 뒤에 얘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읽다 보면 너무 지루해질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제 제 말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책을 펴기 전에 공부 잘하는 머리 10살이면 결정된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책장을 몇 장을 넘기면 이제 챕터들이 나오잖아요. 아, 이런 챕터들이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뭐 제가 쓴 책 같으면은 1부는 자녀의 성적을 결정하는 공부두뇌 학습법, 2부는 4학년 공부 후군을 이겨내는 공부두뇌 학습법, 3장은 성적보다 먼저 알아야 할 내 아이의 인지능력, 마지막 챕터는 자녀의 공부 능력을 높여주는 학습놀이법,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한번 쭉 보면서 아,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챕터를 읽으라는 거죠. 이게 역사나 사회나 과학 교과서를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읽어보면요, 되게 이 방법이 유용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 금방 책 첫 페이지부터 놓고 그냥 읽어요. 근데 그래봐야 읽고 나서 아무 생각을 못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책 읽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아요. 물론 어린아이들의 동화책 갖고 할 때 이 방법을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라든지 아니면은 지식을 알려주는 책 같은 거를 읽을 나이가 됐을 때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은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라이브 개정판 책을 같이 읽는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른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책 읽을 때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겠죠. 아드님 7살 책을 읽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떻게 해야 천천히 읽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책을 읽고 나서 그러니까 엄마도 책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읽는 책을 다 같이 읽을 수는 없잖아요. 정리를 해보죠. 책을 빨리 읽는 아이 왜 그럴까요? 물론 잘 안 보고 책장만 넘길 수 있다. 1번. 2번 뒤에 있는 얘기 줄거리, 그러니까 내러티브라 그러죠. 이것이 궁금해서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빨리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는 내용이어서 그냥 휙휙휙휙 한번 그냥 쭉 훑어보고 싶은 그냥 그런 마음인 거죠. 왜 여러분 드라마 돌려보기 하시잖아요. 보면서 재밌는 장면만 찾아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읽고 나서 어땠어? 라고 질문만 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다
당연히 됩니다. 근데 책을 읽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읽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책 한 10권 중에 한 권 정도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천히 읽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어머니도 그 책을 읽고 그 책의 인상적인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때 이 장면 좋았어 라고 하면은 그 장면에 어떤 면이 좋았는지도 물어봐 주시고 막 맞장구도 쳐주신 다음에 왜 그때 이런 말 있잖아, 나뭇잎이 또로로로로 굴러내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또로록이 너무 좋았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길 찾아서 여기 봐, 뭐 이런 말 있지. 이렇게 대화 속에서 살짝 거기에 그런 재밌는 표현, 아름다운 표현들이 있고 좋은 그 말이 있고 이렇다는 걸 알려주는 게 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건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러고 계시고 이것 자체가 되게 문제가 되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독차 먼저 읽는 습관이 있었다고 했는데 본문 진도가 잘 안 나간다는, 본문 진도가 잘 안 나가는 이유가 뭘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른들이 책을 읽었을 때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경우, 제가 본 많은 경우는 자기 확신이 없으면 좀 그러시던데요. 이거 내가 제대로 읽은 게 맞나? 여기에 뭔가 더 있을까? 근데 본문 읽는 속도가 안 나가는 이유가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이구나, 여기에서 핵심은 이거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면서 나가시는 거라면 그게 느린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한 번 읽고 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독서 전문가들은 최소한 3번 읽으라고 권합니다. 한 번은 그냥 이야기책 읽듯이 후루룩,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살펴가면서 자세히 정독하는 거 한 번, 그러고 바로 또 다시 읽지 말고 2, 3주 시간을 둔 다음에 다시 읽으라고 하죠. 주인공 이름을 아이 이름으로 바꿔서 읽는 거는 저는 뭐 해롭다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막 스펙터클한 이야기면은 아이들이 은근히 무서움을 느낄 수도 있고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별로 안 그러신 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과 생각하기를 추천하는 거는요, 사실 독서 전문가들은 되게 늦게 합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쯤 돼서 하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질문과 답하기가 아니라 생각과 느낌을 그냥 물어보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도의 질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이나 구성이나 뭐 이런 걸 묻는 질문은 우선 아이가 어휘도 많아지고 표현도 잘하고 하게 된 다음에 해라 권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매일 1시간씩 영어를 읽어준다고 했는데 좋죠. 이러면 좋은데 두 언어가 한꺼번에 노출되기 때문에 두 언어 모두가 약간 늦어지는 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노출 이런 건 되게 좋습니다. 한글과 영어의 불균형, 엄마는 한국어, 아버지는 영어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이제 이중 언어의 환경에 해당이 되죠. 집에서 두 가지 언어에 모두 노출이 되니까.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 시대 맞춤 육아 지금 물어보세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만 6세 여자아이 질문 올려주셨네요. 이제 막 글을 읽기 시작해서 그런지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것보다 본인이 엄마 아빠에게 책을 읽어주고 싶어 해요. 이런 감동스러울 때가 자꾸 읽게 하십시오. 엄마 아빠 읽어 이래서 고민이지 자기가 읽겠다면 읽게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듣다가 매번 조시면 안 됩니다. 리액션 해주셔야 돼요. 그래 정말 잘 읽고 얘가 열심히 있는 부분에 같이 눈도 반짝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대단히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거 하면 또 하나 그 특징이 이제 발음을 너무 교정해 주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발음은 다음에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거나 같이 읽거나 할 때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발음으로 인터네이션, 연음 뭐 이런 것들은 부드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올라왔네요. 45개월 남아를 가정보육으로 키우는 엄마입니다. 코로나가 좀 괜찮을 때는 2달 정도 갔었는데 이사로 그만두고 왔어요 하셨습니다. 어린이집은 똑똑하다 칭찬도 해주시고 막 그랬는데 풀 배터리 검사를 했는데 윕시가 상위 1%, 언어 이해가 0.1% 나오더라고요. 완벽주의가 강하고 표현하지 않고 지식으로 아는 척만 한다고 하네요 하셨습니다. 감정을 표현하게 하라는데 집에서 어떻게 감정 솔직하게 표현하기 가르쳐 줄까요? HTP 검사에서 연필 좀 더 쥐지 않으려 했다고 칭찬이 독이 되면 칭찬받을 상황이 아니면 쉽게 포기한다고 합니다. 자, 우선 김현진님 아이의 지능은 이제 대단히 우수하죠. 근데 우수한 아이들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해요. 그게
본인이 해서 자기 마음에 들게 성취했던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의 아이들보다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좌절감도 좀 많이 느끼는데, 이 김현진님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IQ가 높은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닐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뭔가 좀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숫자를 잘하든 말을 잘하든 이러면 어른들이 자꾸 잘한다? 어떻게 그걸 아니? 라는 칭찬을 많이 하게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되면 그냥 그런 칭찬을 하거든요. 하지만 아이한테는 이게 어떤 메시지냐면, 네가 정답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해. 아는 거가 많은 게 중요해.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 이런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재발굴단 할 때도 느꼈는데, 섭외를 하잖아요. 섭외를 하면 여러 자천, 타천에서 이제 케이스가 오는데, 모든 케이스를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최종 결정은 이제 PD님이 하시는 거지만, 보면 이렇게 지적 호기심보다는 지식을 알려고 하는 그런 데 이렇게 매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경우인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는 주변에 그런 칭찬이 좀 독이 될 만한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부모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배가 불러서 기분이 너무 좋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너무 편안한 느낌이야 라든지, 또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래서 정말 화가 나, 울고 싶어, 너무 슬퍼,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둘째는 아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돼요. 슬퍼도 괜찮아,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 막 울어도 너무 빨리 그 울음을 그치려고 막 얘기를 하게 되면 얘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 감정을 처리하거든요. 제가 코로나19 때도 아이들의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힘들어하면 힘들어할 수 있어, 맞아, 힘들만한 일이야 라고 반응해 주는 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반응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시면, 이 HTTP 검사나 로샤 검사의 답을 회피한다는 건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회피하는 거거든요. 뭐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정답이 아닌 생각과 느낌, 책을 읽은 다음에 느낌, 그림을 그린 다음에 느낌, 음악을 들은 다음에 느낌을 자꾸 표현해 보도록 연습을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도 한번 볼까요?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숙제를 너무너무 하기 싫어합니다. 숙제만 하면 나머지 시간 자기가 하고 싶은 유튜브를 보게 하는데 아빠한테는 비밀이고요. 괜찮을까요? 안 괜찮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보는 걸 보상으로 쓰면 안 되나요? 그 뜻은 아니지만, 숙제만 하면 내가 유튜브를 다 볼 수 있어 라는 거는 좀 지나면은 숙제 때문에 유튜브를 더 못 봐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 아이가 노는 즐거운 활동을 다른 것을 개발할 기회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나 게임 같은 걸 이 코로나19 시대에 평상시보다, 또 여러분이 애초에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하게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나머지 전체를 채우는 거는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빠한테는 비밀이라는 것도 나중에 되게 곤란하고 복잡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얘기를, 규칙을 내가 들키지만 않으면 안 지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지 않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이런 질문도 올라왔어요. 뭐였냐면, 쌍둥이를 읽어주고 있는데 한 명이 자꾸 중간에 끊는다. 그래서 막 어휘를 물어보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나머지 한 아이가 짜증내지 않는 선에서는 대답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요, 사실 이렇게 되면 이 두 아이의 책 읽기는 따로 하는 게 좋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같이 활동할 때는 그렇게 서로 성향이 다르지 않거나 활동이 다르지 않은 놀이 같은 걸 해주시고, 책은 따로따로 읽어주시고, 밤에 자기 전에 책 읽는 액티비티 할 때는 질문을 좀 덜 할 수 있게 해주는, 또는 그 아이가 모르는 어휘가 없는 책으로 고른다든지, 왜냐면 재우기 위한 거니까요. 그런 생각들도 좀 하시면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지금 강남 학군에 사는데 경기도 숲세권으로 이사 갈까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학군이 애들한테 정말 중요할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죠. 사실 아이들 교육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선행을 해서 특목고나 과학고나 이런 데 가는 트랙을 가고 싶다면은 대치동 목동이 유리해요. 왜냐면은 학원이 거기 많은 거는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정말 아이가 원하는 일이고 아이한테 맞는 일인지,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실패했을 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강남에 있으면서도, 대치동에 있으면서도
뭐 이렇게 한다더라 이거 다 따라다니면은 결국은 못 버텨요. 어떤 주관이나 계획을 가지고 교육을 하시면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제가 일반론이라서 그 정도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살 남자아이가 음독을 어려워한다고 하셨는데 읽으라고 시키는 것 같은데 눈으로 읽겠다고 고집을 부리나 봐요 하셨습니다. 소리내 읽어볼 연습을 시키려니 이미 독서를 학습을 인식하기 너무 싫어하네요. 어쩌다 읽을 때를 보면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문장에 없는 품사를 만들어 읽기도 하네요. 저희 아이는 ADHD입니다. 관계가 있을까요? 하셨는데, ADHD라면 읽는 게, 목소리를 내는 게 번거로워서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눈 속도보다 빨리 읽고 싶은데 이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안 읽으려고 한다는 건 그렇게 읽다가 실수할까봐 두렵거나 실수해서 조금 창피했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도 아이랑 놀이처럼 엄마랑 한 문장 한 문장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자라는 거를 조금씩만 하시고 거기에 좀 보상을 세게 걸어서 연습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자신감이 생기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거든요. ADHD랑 관계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쌍둥이끼리 서로 의존하는 게 더 커졌는데 이런 게 있죠. 쌍둥이들도 각자 놀 때와 함께 놀 때를 구분해서 어떤 그 규칙을, 루틴을 만드시면 좋아요. 요 시간부터 요 시간은 따로 논다. 요 시간부터 요 시간은 엄마가 뭐 선둥이랑 놀고, 요 시간부터 요 시간은 누가 후둥이랑 논다. 뭐 요런 것들을 좀 정할 수 있으면 저는 이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도 한 번 더 볼까요? 집중력 키워줄 수 있나요? 하셨는데, 한 가지에 몰두하는 님은 흥미있는 영역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흥미있는 영역에서 뭔가 자꾸 하게 해주면 아이들은 점점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대단히 중요한 힘이니까 그거를 꼭 좀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 7세 아들이 2년 전에 아빠는 똑똑한데 사랑이 없고 엄마는 사랑이 근데 안 똑똑하다고 했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아빠는 타임아웃 같은 훈육이 통하는데 제 말은 하나도 안 먹힙니다 하셨어요. 이런 거죠. 아버지는 타임아웃을 통한다는 건 아버지가 좀 무서워서 그럴 수 있고요. 엄마가 안 먹히는 건 엄마가 일관성이 없다고 아이가 알고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임아웃에 좀 저항해도 안 되기도 하고, 또 내가 타임아웃 하는 과정에서 뭐 좀 버티고 그러면 엄마가 막 설명도 하고, 이 설명하는 게 사실 사정하는 거로 느껴진대요.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떨어져서 안 해도 된다는 강화를 본인도 모르게 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아버지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타임아웃이 통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다면은 유대감, 즐거운 놀이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즐거운 놀이의 기준은 다 아시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해야 한다는 거죠. 부모 양육 태도에서 일관성은 대단히 중요하죠. 훈육이 정말 궁금하시죠? 이 훈육이라는 게 원칙은 되게 간단하고, 그런데 이걸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가 어려운데 갑자기 일관성 있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종이 위에 있는 수직선도 완전한 직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직선은 없다. 직선에 한없이 가까울 뿐이죠. 그러니까 일관성을 점점 갖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튜브 질문을 이제 끝으로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엄마랑 놀 때 레고나 블럭, 산책, 미로 찾기 말고는 독서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기엔 사교육 안 시키고 책 읽기나 대화만 해도 괜찮을까요? 6세가 되니 걱정이 술술 됩니다. 제 방송을 자주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다 답을 해주실 거예요. 만 5세 아들 충분합니다. 정말 걱정하지 마십시오. 산책하고 레고 블럭 만들고 미로 찾고 책 읽고 너무 좋죠. 조금 더 활동적인 놀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여기서 영어를 수학을 전혀 대화 많이 하세요. 그러면 걱정 아니 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세요.